제20화 유비의 사양 제1장 조조가 죽어도 묻힐 땅마저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책을 내놓은 사람은 동해군 구현 출신으로 서엉은 미 이름은 축 자는 자중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부호였다. 일찍이 그가 낙양에 가서 물건을 매매한 뒤 수레를 타고 돌아오는데 젊고 아리따운 부인이 수레 앞으로 다가와 함께 타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미축은 그 부인에게 수레를 양보하고 자신은 내려서 걸었다. 그녀는 미축에게 함께 타고 가자고 했다. 이에 미축은 수레에 올랐지만 단정히 앉아 부인에게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았다. 몇 리쯤 가자 부인이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리고 떠나기에 앞서 미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방의 화덕성군이요. 상제의 칙령을 받들어 그대 집을 불태우러 가던 길인데 그대가 나를 예로서 대해준대 감복하여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오. 집으로 돌아가거든 빨리 재물을 다 밖으로 꺼내놓으라. 밤이 오면 내가 찾아가리라. 말을 마치자 부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화덕성군이란 한 번 눈에 띄는 것은 모조리 태워버린다는 불의 신이었다. 크게 놀란 미축은 아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냈다. 과연 그날 저녁 부엌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집을 모두 불태우고 말았다. 이로부터 미축은 재산을 희사하여 가난한 사람을 널리 구제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 같은 그의 행적을 보고 뒤에 도겸이 초빙하여 별가종사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미축은 자신의 계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직접 북해군의 공영을 찾아가서 군사를 일으켜 구원해달라고 청할 터이니 다른 사람을 청주의 전해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두 곳의 군마가 도착한다면 조조는 반드시 군사를 물리게 될 것입니다. 도겸은 그 계책을 따랐다. 마침내 두 통의 서찰을 써 봉한 다음 휘하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가 청주에 가서 구원을 청하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여럿이 보니 그는 광릉군 사람으로 서엉은 진, 이름은 등, 자는 원룡이었다. 도겸은 진 등을 먼저 청주로 보낸 다음 미축에게 서찰을 주어 북해로 가게 하고 자신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서엉을 지키며 공격에 대비했다. 북해태수 공용은 자가 문거이고 노국 곡부 사람으로 공자의 20대 손인 태산도의 공주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총명한 자였다. 그가 10살 때의 일이다. 한암륜 이응을 찾아갔더니 문지기가 들여보내 주지 않으므로 공용이 말했다. 내가 이 댁과는 세교가 있는 터이니 들어가서 상공께 그리 말씀 올리게. 세교란 대대로 친분을 맺어온 사이라는 뜻이므로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응은 일단 공용을 들여보내라고 일렀다. 그리고 공용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것부터 물었다. 자네가 내 집과 세교가 있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러자 공용이 대답했다. 저의 조상 공자께선 상공의 조상이신 노자를 스승으로 모셔 일찍이 예에 대해 물으신 적이 있는데 어찌 저희와 세교가 없다 하십니까? 노자의 본명은 이이였다. 그 후예인 이응은 공용의 말을 듣고 기이하게 생각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 예를 물었다는 대목이 사기의 노장신한열전에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 전의 일이다. 그 사실을 끄집어내어 세교가 있었다는 말로 자신의 관심을 끈 공용에 대해 이응은 마침 안으로 들어온 태중대부 진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가 실로 기동일세. 그러자 진위가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 총명하다고 커서 총명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용이 한마디 했다. 그 말씀이 맞는다면 어르신께서도 어렸을 때 총명하다는 말을 들으셨겠네요? 공용의 말은 진위가 지금은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크면 분명 큰 인물이 되겠소. 이때부터 공용은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뒤에 중랑장이 되었고 여러 번 자리 바꿈에 북해태수가 되었다. 손님을 좋아하는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술자리엔 언제나 손님이 가득, 술독엔 막걸리가 비지 않는 것. 그게 내 소원이라요. 이 대사는 이태백의 시 행론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아무튼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공용의 후한 인심은 그가 북해를 다스리는 6년 동안 민심을 크게 얻었다. 그날도 손님들과 앉아 있다가 서주에서 미축이 찾아왔다는 전갈이 있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찾아온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미축은 품에서 공조 도겸의 서찰을 꺼내며 말했다. 조조가 포위 공격하여 서엉이 매우 위급합니다. 명공께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공은 주공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공흉이 말했다. 나와 도공조는 교분이 두터운데 자중이 몸소 예까지 찾아오니 내 어찌하니 가겠소. 그러나 조맹덕과 나는 원수진 일이 없으니 마땅히 먼저 인편에 서찰을 보내 화해하도록 권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군사를 일으키리다. 조조는 자기 군대의 위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코 화해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공흉은 한편으로는 군사들을 점호하고 한편으로는 서찰을 써 보내기로 하는 등 문제를 한창 상의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황건적의 잔당 관해가 수만 명의 도적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2장. 공흉은 크게 놀랐다. 급히 휘하 병력을 점호하고 서엉을 나가 적과 싸우려고 마주 섰다. 관해가 말을 몰고 앞으로 나와 말했다. 내 북해 양곡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왔느니라. 1만 선만 빌려준다면 즉시 군사를 물리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성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 늙은이나 젖먹이를 막론하고 시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러자 공흉이 꾸짖었다. 나는 한나라의 신하로 한나라의 땅을 지키고 있는데 어찌 도적에게 줄 양곡이 있겠느냐. 관해가 크게 노해 칼춤을 추며 말을 박차고 나와 곧바로 공흉에게 덤벼들었다. 공흉의 수하 장수 종보가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갔다. 그러나 몇 합 싸워보지도 못하고 관해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공흉의 군사는 큰 혼란에 빠져 성 안으로 쫓겨 들어왔다. 관해는 군사를 나누어 사방으로 서엉을 에워쌌다. 공흉은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으며 미축의 근심은 한층 더했다. 이튿날 공흉은 성에 올라 바깥 동정을 살폈다. 멀리 바라보니 적의 형세는 매우 넓고 커서 근심과 걱정이 배가 되었다. 그때 갑자기 성 밖에서 한 사람이 창을 꼬나들고 말을 몰아 좌충우돌 무인지경을 달리듯 적진을 뚫고 들어오더니 성 밑에 와서 크게 외쳤다. 문을 열라. 공흉은 그 사람을 모르므로 성문을 열어줄 수 없었다. 뒤쫓아온 도적대가 해자 앞까지 들이닥치자 그 사람은 다시 말머리를 돌려 10여 명을 연거푸 찔러 말 밑으로 떨어뜨리므로 도적대는 오던 길을 되짚어 물러갔다. 공흉이 급히 성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자 그 사람은 말에서 내리더니 창을 버리고 곧장 성 위로 올라와 공흉에게 절했다. 어디 사는 뉘시오. 공흉이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동래군 황현 사람으로 성은 태사, 이름은 자자는 자의라합니다. 노모께서 늘 돌봐주시는 은혜를 입고 계신지라 제가 어제 요동에서 돌아오자 도적대가 서엉을 공격하는 것을 아시고 누차에 걸쳐 태수님의 깊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가서 구원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마단기로나마 달려온 것입니다. 공흉은 크게 기뻐했다. 태사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가 영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멀리 타향에 나가 있었고 그의 노모만 성 밖 기심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에 사람을 시켜 늘 곡식과 포목을 보내주었다. 그 은덕에 감사하고 있던 노모는 곤경에 빠진 공흉을 특별히 구해드리라고 태사자를 보냈던 것이다. 공흉은 그를 소중히 대접하고 갑옷과 말 한 장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자 태사자가 말했다. 원컨대 제게 정예병 1천을 빌려주십시오. 성 밖으로 나가 도적을 물리치겠습니다. 공흉이 말했다. 자네가 비록 용맹스럽다고 하나 적의 형세가 매우 강하니 가볍게 나가선 안 될 걸세. 노모께선 태수님의 두터운 은덕에 감복하시어 일부러 저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도적대의 포위를 풀지 못한다면 저는 어머님을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제발 한바탕 죽을 각오로 싸워 결판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 들으니 유연덕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 하던데 만일 그에게 구원을 청해 오게 한다면 이 포위는 절로 풀릴 것일세. 그런데 지금 갈 만한 사람이 없네. 태수님께서 서찰을 써주시면 제가 급히 달려가겠습니다. 공흉은 기뻐하며 서찰을 써서 태사자에게 주었다. 태사자는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랐다. 배불리 먹고 안전무장한 그는 허리에 활과 화살통을 차고 손에는 쇠창을 든 채 성문을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해자 근방에 있던 적장이 무리를 이끌고 달려들었다. 태사자는 잇따라 몇 사람을 찔러 죽이고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관에는 어떤 사람이 성문을 빠져나왔다는 보고를 받자 구원병을 청하러 가는 사람임을 직감하고 즉시 기마병 수백을 직접 이끌고 뒤쫓아가 팔방으로 그를 에워쌌다. 태사자는 창을 옆에 세워놓고 활을 잡더니 화살을 먹여 팔방으로 쏘아댔다.
시위 소리가 날 때마다 기마병들이 말에서 떨어지자 적들은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마침내 포위망을 벗어난 태사자는 밤을 도와 평원으로 달려가 유비를 만났다. 제3장. 인사를 마친 뒤 태사자는 북해태수 공용이 포위를 당하고 있어 구원을 청하러 왔다는 사정을 말하고 서찰을 꺼내 올렸다. 유비는 서찰을 읽어본 뒤 태사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뉘시오. 저는 태사자로 동해의 촌놈입니다. 공윤과는 일가 친척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닙니다만 특별히 의기투합하여 우환을 함께 나누고 고난을 함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해가 폭동을 일으켜 북해성이 포위를 당하고 있으나 외로운 처지라 하소연할 곳조차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군께선 평소 어짐과 의로움이 현저하시어 능히 다른 이의 위급도 구원해 주신다고 들었으므로 북해 태수께서 특별히 명하시어 제가 칼날을 무릅쓰고 포위를 돌파, 앞서 달려와 구원을 청하는 바입니다. 유비는 낯빛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북해태수가 이 유비의 존재를 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래요. 유비는 남이 자기를 알아준 것에 기분이 좋았다. 사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지 않는가. 더구나 상대는 명문세가 출신의 공용이었다. 가문을 중시하던 당시에 돗자리나 집신을 팔던 비난한 가정 출신의 유비로서는 공용 같은 명문세가의 인사와 유대를 맺어두는 것이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유비는 관우 장비를 채근해서 정예병 3천을 점호한 뒤에 즉시 북해로 길을 떠났다. 관에는 구원군이 오는 것을 보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앞에서 다가오는 구원군은 겨우 3,000명이었다.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관에는 한달음에 구원군을 짓밟아버리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앞에 선 대장급들을 보자 황건적의 병사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누구냐? 말을 탄 저 장수는 탁구의 유현덕이 아니냐? 수염을 기른 저놈은 관운장인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저 되는 대로 털이 난 놈은 돼지고기 팔던 장비야. 청주의 황건적들은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켜 승승장구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유비의 보잘것없는 의병 500에게 크게 당해 패주했던 지난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의 사명제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군심이 술렁이는 것을 본 관에는 분노를 터뜨리며 곧장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무용에 자신이 있던 그는 상대방 두목들을 꺾음으로써 군심을 일거에 돌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유비의 평원군 쪽에서는 태사자가 달려나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관우가 뛰쳐나가 관해를 막았다. 두 마리의 말이 어우러지자 군사들은 함성을 크게 질렀다. 하지만 관해쯤이 어찌 관우의 적수가 되겠는가. 몇십 파 버오르다가 청룡도가 번쩍하는가 싶더니 관해의 몸이 두 쪽으로 잘려 말 밑으로 떨어졌다. 태사자와 장비가 이때라는 듯이 일제히 창을 꼬나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고 유비는 군사를 휘몰아 적군을 덮쳤다. 성 위에 있던 공용은 태사자와 관우, 장비가 양떼 속으로 뛰어든 호랑이처럼 거침없이 도적대를 뒤쫓아 종횡으로 누비며 격파하는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나와 양쪽에서 협공했다. 도적대는 크게 패해 항복하는 자가 수도 없이 많았고 나머지 무리의 대오도 허물어져 모두 흩어졌다. 공용은 유비를 영접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인사를 마치자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승전을 축하했다. 그리고 미축을 불러들여 장계가 조승을 죽인 일의 자초지종을 유비에게 자세히 설명토록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조조가 군사를 풀어 크게 노략질하며 서주를 에워싸고 있어 특별히 구원을 청하러 왔소이다. 도공조는 어진 군자이신데 죄 없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니 참 안 됐소이다. 공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요. 지금 조조는 백성에게 못되게 굴고 물건을 해치며 강한 힘만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기고 있어. 어찌 나와 함께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소. 핑계대는 것은 아니오만 미미한 군사와 적은 장수로 어쩌겠소이까. 가벼이 움직이기 어려울 듯 싶소이다. 유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용은 유비가 거절하기 어려운 대의를 끌고 들어갔다. 내가 도공조를 구하려는 것은 비록 오랜 친분 때문이기는 하지만 또한 대의를 위해서인데 공이라고 어찌 홀로 의로운 마음이 없으시겠소이까. 그러자 유비가 문거 공용에게 말했다. 그러시면 문거께서 먼저 가시오. 나는 공손찬에게 가서 3천이든 5천이든 병력을 빌려가지고 뒤따라가겠소이다. 절대 신의를 저버리지 마시오. 공은 이 유비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지만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하셨소이다. 내가 군사를 빌리든 못 빌리든 반드시 서주로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공용은 수긍하고 미축에게 먼저 서주로 돌아가 아뢰라고 한 다음 자신도 군사를 수습하여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태사자가 작별 인사를 드리며 말했다. 저는 어머님 명을 받들어 도와드리려고 왔으나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졌으니 다행입니다. 양주자사 유효는 저와 한 고향 사람인데 서차를 보내 부르시니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용은 황금과 비단으로 보답하려 했으나 태사자는 끝내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어머니가 보고 기뻐했다. 내가 태수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리고 즉시 태사자를 양주로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공용이 군사를 일으킨 사정은 여기서 생략하고 북해를 떠나 공손찬을 찾아간 유비의 동정을 뒤따라 가보기로 하자. 제4장. 유비가 서주를 구하려는 뜻을 피력하자 공손찬이 말했다. 자네는 조조와 원수진 일도 없으면서 어찌 수고스럽게 남을 대신하여 힘을 쓰려는가? 유비가 말했다. 이미 약속한 터라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마병과 보병 2천을 빌려주도록 함세. 거기에 조자룡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거지. 공손찬은 허락했다. 유비는 마침내 관우 장비와 함께 휘하 군사 3천을 이끌고 앞장섰고 그 뒤를 따라 자령 좋으니 군사 2천을 이끌고 서주로 떠났다. 한편 미축은 도겸에게 돌아오자 공용이 유비에게 청하여 그 또한 도와주러 오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청주로 갔던 진등 역시 전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도겸은 마음을 놓았다. 공용과 전해의 군사는 각기 약속대로 서주 땅에 도착했으나 막상 도착해서는 조조군의 군세가 사나운 것이 두려웠던지 산을 의지하여 멀찌감치 군영을 세우고 더 나아가지 못했다. 조조 역시 두 갈래의 구원군이 도착하자 군사를 나누어 대비하며 앞으로 나가 서엉을 공격하지는 못했다. 그때 유비의 군사가 도착하자 공용이 말했다. 조조군은 새가 크고 또 용병에 능한 자이니 가벼이 싸워선 안 되겠소. 우선 그들의 동정을 살펴본 연후에 군사를 움직여야 하겠소이다. 유비가 말했다. 그렇기는 하나 성 안에 양곡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오. 관운장과 조자룡에게 사천 군사를 거느리고 공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나는 장비와 함께 조조의 진을 뚫고 곧장 합의성으로 들어가 도겸을 만나 상의해보겠소이다. 공용은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전해의 군사와 합쳐 적군과 엇비슷이 세력을 유지하기로 하고 관우와 조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양쪽 변두리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했다. 그날 유비와 장비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군의 군영 가장자리로 쳐들어갔다. 곧바로 진군하는데 병영 안에서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더니 기마병, 보병이 밀물처럼 장수를 에워싸며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우금이었다. 그는 말곶비를 잡아당기며 크게 외쳤다. 어디서 온 미친놈들이냐. 저리 썩 비켜나라. 장비가 보더니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곧바로 우금에게 덤벼들었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엇갈리며 몇 합을 싸우자 유비는 쌍고검을 빼들고 군사를 휘몰아 크게 진격했다. 우금이 패에 달아나자 장비는 앞장서 추격전을 벌이며 곧장 합의성 밑에 다다랐다. 성 위에서 바라보던 도겸은 흰 글씨로 평원 유현덕이라 크게 쓴 붉은 깃발을 보자 급히 성문을 열어주었다. 유비가 성 안으로 들어가니 도겸은 그를 맞아 함께 청사로 갔다. 인사를 마친 뒤 도겸은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한편으론 군사들을 위로했다. 도겸은 유비의 몸가짐에 의기가 높고 말씨가 시원시원한 것을 보고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에 미축에게 서주목의 관인을 가져오라 이르더니 그것을 유비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유비가 깜짝 놀라 말했다. 공께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도겸이 말했다. 지금 천하가 어지러운데 왕권의 제도와 질서는 부진하오. 공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니 진실로 힘을 다해 사직을 바로잡아 세워야 할 것이요. 이 늙은이는 나이도 많고 무능해서 서주를 진심으로 물려주려는 것이니 공은 사양치 마시오. 마땅히 내가 직접 표문을 올려 조정에 아뢰겠소.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제가 비록 한나라 왕조의 후예이기는 하나 공도 미약하고 덕도 부족하여
평원상의 벼슬도 감당 못할까 두려워하는 처지입니다. 이번에 온 것은 대의를 위하여 도와드리려는 것인데 공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혹 이 유비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병탄지심이라도 품고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게 아니신지요. 만일 그런 생각이시라면 하늘이 돕지 않을 것입니다. 도겸이 말했다. 아니 이는 이 늙은이의 진정이요. 그리고 제3 권했으나 유비가 어찌 기꺼이 받을 것인가. 그의 뒤에 실입해 있던 장비는 안타까운 눈길을 관우에게 보냈다. 장형은 겸양이 너무 지나치오. 그냥 모른 척하고 받으면 좋을 것을. 관우도 동조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유비는 요지부동이었다. 미축이 나서 말했다. 지금 적군이 성 밑에 와 있습니다. 우선 적을 물리칠 계책부터 상의하십시오. 사태를 평정하신 뒤에 다시 서로 양보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조조에게 서찰을 보내 화해를 권하여 보겠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 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유비는 자신의 군영과 공용, 전해의 군영에 각각 경문을 보내 군사를 움직이지 말라 이르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서찰을 조조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